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여기서 사고를 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무력 공격하면 일본을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냐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답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걸 뭉개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맞다. 대만과 중국이 싸우면 이것 때문에 중국은 큰일이 났습니다. 기자님,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갈등, 군사 외교적인 핵심 쟁점과 발단, 일단 짧게 저희가 좀 미리 듣고 가시죠. 네,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 정보를 이야기하자면 일명 존립 위기 사태 발언이라는 게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입니다. 말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질의응답은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의원 내각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들은 뭐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기억하기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기억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쫙 있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질문하는데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요거 소재로 하는 웹툰도 있어요. 일본 역시 정기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요걸로 나라가 어떤 정책이나 입장을 가진지 확인을 하는데 보통은 다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건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여기서 사고를 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무력 공격하면 일본을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냐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근데 한자가 많이 들어갔죠. 존립 위기 사태가 뭐고 무력 공격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존립 위기 사태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했다가 고치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평화헌법이 없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전쟁이 났다 결심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가 승인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조건을 만족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의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 쉽게 말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나 내용이 원래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아베 총리 지금 돌아가신 기억하시죠? 그분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우파 막 뭐라 했잖아요. 네. 아베 총리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원래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답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한국, 사실 미국조차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근본적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사실 약간 중국 눈치를 보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사로 대충 뭉개는 거건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걸 뭉개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맞다. 대만과 중국이 싸우면 이것 때문에 중국은 큰일이 났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 하나의 중국이란 개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미국과 중국 요새 엄청 싸우고 갈등 많이 하는 거 같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빨리 벌여야 된다는 사람 심지어 미국에 이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대만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일본, 한국 조차 그걸 다 똑같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대화를 하거나 최소한의 대화를 하기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이 존립위기 사태 발언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고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 때 일본이 개입하겠다 이런 거는 시진핑이 허용을 해도 이거는 중국 정부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공산당의 지배 이념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들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제법 위반 그러니까 내전에 간섭하는 것도 사실 위반이라는 국제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한이 아직도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참석한 걸 불법이라고 해요. 우리 실제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일본은 어떻게든 보복하겠다고 나온 게 이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일반적으로 외교가에서 뭐 잘못했다면 이런 프로토콜이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WWE가 있고 UFC가 있는데 WWE면 뭔가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말 실수나 이런 말 폭탄으로 그 분쟁이 생기면 그 나라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이걸 초치라고 합니다. 항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보도자를 하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난주 골프 친 거 어땠어요? 이러고 나라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나라들끼리 이렇게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그것들 다 아는 사이잖아요. 외교관이니까. 사진 찍을 때만 좀 죄송한 표정 한 번씩. 예,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오사카 영사가 트위터에다가 일본어로 다카이치 사나이의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미친 소리거든요. 북한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열받아도 뭐 미제 괴로 폭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양아치 승날들 뭐 하고 차라리 뭐 찢어 죽이겠다 이런 말이 솔직히 더 수위가 낮아요. 목을 베겠다라는 말을 일본어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의 고우라고 썼다가 지웠는데 보통 이러면 영사는 바로 잘리거나 소환당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는 영웅이 됐고 중국이 일본 대사랑 그 일본의 외교 인물들을 초치를 할 때도 보통은 그래서 WWE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FC를 했는데 새벽 3시에 자고 있는 걸 불러가지고 너 몇 시까지 안 나오면 그 외교에서 결례니까 1시간 안에 튀어와라. 그렇게 새벽에 부른 다음에 사진을 일부러 일본 외교관들이 굴욕적으로 있는 사진을 찍게 하고 이제 자기들은 팔짱 끼고 이게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아주 오만하게 있는 걸 일부러 연출해서 일본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갠 것이 뒷부분에 말할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으로 지금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참 지금 처음에는 그래서 뭐 관광객 안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되게 센 언사하고 말로 좀 싸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군사적으로도 위협 수준을 넘어서 이거 뭐 전쟁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군사적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중국이 일본에 향한 도발 상황은 어떤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영토 이해가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해경과 중국 해군이 100척 이상 모여가지고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 서태평양 일대에서 동시자발적으로 배치하고 무력 시위를 진행했어요. 이거는 대만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견제하는 이런 행위였는데 함정들을 떼거리를 불러가지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게 하고 거기다가 대량의 군용기를 제이다즈라고 하는 구역에 침공을 시킵니다. 제이다즈라고 하는 거는 방공 식별구역인데 네. 한국은 K가 붙어서 K다즈 일본은 J가 붙어서 J다즈라고 하고 영국은 아니지만 여기 비행기가 들어오면 나라는 무조건 요격기를 출동시켜야 돼요. 이 구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지난 11월과 12월 사이에 266대 이상의 중국 항공기가 일본의 방공 19구역을 침범했고 12월 6, 7일에 지금 동중국해 막 이런 데다가 막 중국이 대규모 함대를 배치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함대에는 항공모함 랴오닝도 있었습니다. 랴오닝 에서 발진한 그 중국의 J-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를 만났어요. 네. 그 평소라면 만난다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요격했다 표현을 하는데 요격이 뭐냐면 적기가 위험한 지역에 오면 우리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막았을 때 어떤 게 있냐 처음에는 그냥 같이 나란히 비행하면서 너 허튼 짓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경고 무전을 보내거나 경고 사격을 하거나 여기서 더 심해지면 미사일 쏴서 격추시키는 이 요격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보면 그냥 나란히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러거나 장난기가 많거나 좀 도전적인 애들은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고기 비행을 해서 상대방을 놀래키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나는데 레이더 조사를 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레이더 조사라는 게 뭔가요? 항공기는 무기를 쏠 때 항상 레이더로 적을 조준하고 난 다음에 쏴야 됩니다. 기관포를 그냥 누른다고 쏴지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쏠 때는 당연히 레이더가 필요하겠죠. 화력 통제 레이더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레이더니까 무기를 사용하려면 일단 레이더부터 켜야 되고 그거를 일본군 F-15J 전투기에다가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거예요. 레이더 조사인데 공격 전 단계니까 레이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시겁을 합니다.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이 전파를 듣는 장비가 있어서 적이 나를 조준하고 있다면 아주 이상한 그 삐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야 너 좀 있으면 공격당해 피해라고 막 경고등이 뜨거든요. 미사일로 지금 얘가 버튼 누르면 넌 죽는 거야? 네. 그 상황이구나. 네. 그 상황에 들어간 것이라 가지고 아주 큰일 나고 이거는 기존의 평소에 뭐 중국 항공기랑 일본 항공기가 만났을 때 그 요격이라든가 상황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물론 이게 격추를 하거나
교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언론에서 마치 일본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요격이란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들이 지나가면서 검문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반인들이 검문하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끝인데 알고 보니 수배 중이면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기 시위 같은 거 가면 의경분들이나 전경분들 특히 옛날에 좀 더 과거로 가면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더 이상 과격한 시위는 하지 마.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 거랑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총을 꺼내 들고 막 장전을 하고 이렇게 조준했던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급발진해서. 예. 그럼 이게 거의 전투 행위에 준하는 엄청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전투핵이 전 단계로 갈 수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경고 사격이 들어갑니다. 아. 경고 사격의 대한민국 예시가 있는데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독도 상공 근처에 비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F-15K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해서 내쫓은 적이 있어요. 기관포를 쏴간데 조절을 한 게 아니고 적기 뒷면이나 앞면이나 해가지고 총소리 들을 수 있게 쫙 가리킨 거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아주 미사일로 격추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공기를 격추하고 이러면 바로 전쟁이니까 너무 그것까지는 나간 거라 생각하고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배랑 일본 배가 서로 힘싸움 하면서 가까이 평소라면 가까이 접근하면서 상대방 사진도 찍고 동태 파악하는데 이제 뭐 들이받는다던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기자님,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피해가 좀 어떤 상황인지 특히나 히토류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제가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 정부가 전면 금지하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발행된 건 없는데 중국이 어려운 게 다들 히토류 제한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무런 입장 발표나 이런 걸 안 해도 원래 이런 걸 수출 같은 걸 막아버리거나 각종 비공식적 규제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으니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돼가는 분위기고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 중에 일단 문화 컨텐츠가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중에서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좀 좋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는데 중국에도 사실 반일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인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짱구 목말려라든가 이런 것들 극장 상영 다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본 가서 갑자기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반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건담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애니메이션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반다이 컨벤션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일반인도 흔히 아시는 그 원피스 만화 아시죠? 원피스 만화 주제가 부른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중간에 공연이 중단된 거예요. 끌어내려져가지고. 근데 이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공연을 뭐 허가를 받고 잘 하고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가요? 확실한 팩트 체크는 아니고 웨이보의 중국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원래 진작에 이 행사가 취소됐어야 되는데 전달이 너무 늦게 되고 전달이 늦게 되면 이게 전달 한쪽 실수니까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달은 늦게 했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되면 주최 측이 잡혀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공연 중인 가수 공연을 중단시킨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팩트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럴듯하긴 하죠. 요거 외에도 하마사키 아유미라고 8090 세대분들은 좀 익숙하신 일본 가수분이 계세요. 중국 공연을 했는데 이분은 행사가 중간에 끊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행사 당일 아침에 무관중 공연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걸 좀 어기고 관람객들은 다 안부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공연하고 이걸 인터넷으로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와. 이런 문화 컨텐츠적인 부분이 일단 그래도 솔직히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약한 부분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지금 제기된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산물이 전면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맥락을 일단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사태 이러고 나가지고 한국, 중국, 대만은 다 후쿠시마랑 관련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했어요. 우리도 아직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부만 해제되고 중국은 지난 회담에서 이 수산물 금지를 좀 해제하기로 해서 해제가 됐거든요. 됐다가 다시 끊긴 겁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일본이 사실 테크 국가고 뭐 산업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일본의 농민 종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홋카이도만 해도 남한 면적인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계알지라든가 농업들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사실 일본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고급 식재료 뭐 이렇게 주식을 하니까 했는데 이게 다 막히니까 일본 경제에는 좀 큰 타격이 됐죠.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은 그 쌀값 이야기 아마 다른 데서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의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이즈미가 해결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일본 농민들한테는 또 다르게 큰 타격이 된 것이죠. 일본의 반격 카드도 있는데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장비된 장비고, 요게 거의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EUV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CPU나 뭐 컴퓨터 CPU 이야기할 때 요거는 몇 나노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3나노 이하의 작은 제품들, 뭐 4나노, 3나노 요런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데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막겠다. 히토류를 공격하면 우리가 그걸로 공격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중국이 타격을 받긴 한데, 이게 잘못되면 중국이 포토 레지스터도 국산해 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간에 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께서는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중국과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강대강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핵심 이유는 사실 국내 정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 지금 설문조사 결과 66%에서 72%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특히 전임 총리가 50% 이하로 엄청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국내적으로 그 일본 국민들이 지금까지 갈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적으로 압력이 있다 해도 총리 입장에서 이걸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입장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일본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중국에서는 거의 뭐 유엔의 적국 조항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이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정부상으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네. 일본은 유엔 현장에서는 아직도 적국이다. 그래서 유엔이 나서가지고 일본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도 되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 미중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더 빨리 굴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크게 푸시를 하는 게 있고, 이 와중에 일본의 그 한일령이 지금 우리나라 한령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하니까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 같은 것도 단절이 될 것이고, 군사라든가 국제정치가 좀 다른 이슈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직원분들이 그 예전에 다녔던 회사 쪽에 좀 관련된 분들이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이 만드는 게임이라든가 문화 컨텐츠에서 일본색을 다 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일본 느낌이 나게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제작한 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고 있대요. 와, 그 정도까지. 거의 돈이 한 몇백억, 거의 천억 단위의 손해가 나는 일들이 건데, 네. 거의 일본 이야기나 일본과 외색이 보이면 중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공산당이니까 잡혀갈래 아니면 천억 손해볼래 하면 뭐 천억 손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 쪽에도 지금 뜬금없이 독도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